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세 번째 수분 및 고형물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분 및 고형물은 중량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목적을 보시게 되면 시료를 105에서 110도씨에서 4시간 건조하고 대시게이트에서 식힌 후에 무게를 달아서 정발 접시의 무게 차이로부터 수분 및 고형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중량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파악을 해줘야 되느냐면 건조 온도를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따라서 건조 온도와 건조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건조 시간은 4시간, 건조 온도는 몇 도가 되는 거죠? 105에서 110도씨 꼭 기억하세요. 자, 수분 및 고형물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건조 시간은 4시간, 건조 온도는 105에서 110도씨. 자, 그리고 대시게이트에서 식힌 후에, 그러니까 시료 온도를 낮추는, 식히는 용기가 대시게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정발 접시의 무게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수분 및 고형물의 양을 계산하는데,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측정하고자 한다. 정발 접시에 시료를 넣고 물 중탕 후에, 여기서 물 중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물을 집어넣고 물의 온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료를 가열하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정발 접시에 시료를 넣고 물 중탕 후에 건조시켰을 때 건조기에서의 건조 시간과 건조 온도가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돼 있죠. 따라서 건조 온도는 105에서 110도씨, 건조 시간은 4시간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물 중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가열기가 있겠죠. 가열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탕기라는 말을 써요. 자, 중탕기에 온도를 올리게 되면 중탕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개짜리도 있고 여러 개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구짜리를 사용한다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의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려줘요. 뭐 50도로 올려도 되고 80도로 올려도 되고. 그런 다음에 중탕을 해야 되는 용기를 집어넣습니다. 용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시료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맞춘 다음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용기에 직접적으로 가열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물의 온도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법을 물중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시험 기준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죠? 0.1%까지 측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간섭 물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료 채취 및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시료는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용기에 채취한다. 그리고 폐기물 중의 수분은 24시간 이내에 정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발 처리를 해야 되는 시간은 24시간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시료를 보관해야 될 경우에 기밀 용기에 넣습니다. 기밀 용기라는 것은 뭐를 차단하는 거죠? 공기를 차단하는. 그래서 공기의 기, 기밀 용기의 기, 이렇게 연관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밀 용기라는 것은 공기를 차단하는 용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밀 용기에 넣어서 온도는 0에서 4도씨의 냉암소에서 보관은. 냉암소라는 것은 온도가 낮고 어두운 곳을 뜻하죠. 따라서 냉암소에서 보관하고, 보관된 시료는 최대 7일 이내에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내용에서 봤던 것처럼 24시간 이내에 정발 처리를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측정을 해야 되고라는 것은 동일한 값이죠. 여기서 추가된 것은 뭐냐면 시료를 보관했을 때 기밀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분 냉암소에서 보관하는데 온도가 0에서 4도씨의 냉암소에서 보관한다는 게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자, 문제 10번에 보시면 수분 및 고형물을 측정했을 때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시료는 유리병에 채취해서 가능한 한 빨리 측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료 보관 용기 같은 경우에서는 갈색 경질 유리병에만 보관해야 되는 시료 4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갈색 경질 유리병에 보관을 해야 되는 4개의 시료가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이 있겠죠? 자, 그리고 유기, 그리고 PCB라고 이야기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리병에 보관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답은 시료는 24시간 이내에 정발 처리. 그래서 정발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대 며칠을 넘기지 말아야 되느냐면 7일을 넘기지 말아야 되니까 7일 이내에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은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상온이 되게 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분석 자체를 우리가 분석 시험을 했을 때는 항상 공정시험법 총칙에 보시게 되면 어디서 분석을 하는 거죠? 상온. 상온이라는 것은 몇 도에서 몇 도? 15에서 25도씨를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시료를 보관해야 될 경우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pH 이하로 해서 냉함수에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냉함수에 보관하는 것은 맞아요. 냉함수에 보관하는 걸 맞는데 pH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뭐를 조절하죠? 온도를 조절하죠. 자,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요? 0에서 4도씨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거 중요하죠. 그죠? 따라서 pH 때문에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양병 또는 정발 접시. 여기서 평양병이나 정발 접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용기가 됩니다. 105에서 11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킨 다음 대시게이트 안에서 식힌 후에 사용 직전의 무게를 잰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W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시료 적당량을 취해서 평양병 또는 정발 접시와 시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번 같은 경우가 건조 전의 무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건조 전의 무게가 뭐가 되느냐 하면 W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물중탕에서 수분의 대부분을 날려보내고 105에서 110도씨의 건조기 안에서 4시간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실리카겔이 담겨있는 대시게이트 안에 넣어서 식힌 후에 무게를 정확하게 잰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서는 건조 후의 무게거든요. 따라서 건조 후의 무게가 되니까 W3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W1, 2, 3 중에서 시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죠? W2와 W3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게 W3. 그리고 건조를 한 상태, 건조 후의 값이 되니까 W2보다는 작은 게 뭐예요? W3. 가장 작은 것은 용기의 무게, W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분의 양을 계산했을 때는 W2-W3. 그래서 여러분들 건조 전의 무게와 건조 후의 무게의 차이가 뭐예요? 수분량의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수분의 퍼센트를 계산하니까 수분량이라는 것은 건조 전에서 건조 후의 무게를 빼니까 W2-W3가 되는 거죠. 자, 나누기 여러분들 전체량. 전체 시료가 뭐예요? W2예요. 건조 전의 값이 전체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용기를 빼줘야 되니까 W2-W1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형물의 함량을 나타냈을 때 고형물의 함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W2-W1 W2-W1이라는 게 뭐냐면 건조 전의 시료와 용기의 무게에서 W1 용기의 무게를 뺐어요. 그러면 시료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W3-W1 W3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조 후의 무게예요. W1이라는 것은 용기의 무게예요. 그래서 건조 후의 무게에서 건조 후라는 것은 수분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죠? 건조 전에는 수분과 고형물이 같이 있고 건조 후에는 수분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W3-W1을 하게 되면 순수한 고형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W3-W1이라는 것은 고형물. 자, 그리고 W2-W3의 차이는 수분. 그래서 수분량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수분량 나누기 총시료. 그리고 고형물의 양을 계산한다고 하면 고형물량 나누기 총시료.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11번. 시료 중에서 수분 함량 및 고형물 함량을 정량하고자 실험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고형물의 함량은 단정발 접시의 무게 W1이 245g, 건조 전의 정발 접시와 시료의 무게 W2가 260g, 건조 후의 정발 접시와 시료의 무게 W3가 250g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수분의 함량과 고형물의 함량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해야지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수분의 함량이라는 것은 순수한 수분량. 순수한 수분량이라는 게 뭐죠? 건조 전의 무게에서 건조 후의 무게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건조 전의 무게가 W2, 건조 후의 무게가 W3. 그 차이가 수분량이에요. 그러면 건조 전의 무게가 W2, 260g, 건조 후의 무게가 W3, 250g. 그럼 10g만큼 수분량이 나오는 거죠. 나누기 전체 시료. 자, 여기서 전체 시료라는 것은 고형물과 수분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함, 뭐만 빼주면 돼요? 용기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W2라는 260g에서 용기 W1 245g을 빼주는 거죠. 자, 그리고 분자분모의 단위가 g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로 계산하죠. 퍼센트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따라서 66.67%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에요.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분의 함량을 계산했으니까 고형물의 함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100%라고 놓고 보면 되잖아요. 고형물과 수분이 100%, 두 개를 합치면 100%니까 고형물이, 그리고 또 폐기물이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따라서 고형물의 함량은 100%에서 뭐를 빼주죠? 1번에서 계산돼 수분의 함량을 빼주면 우리가 계산하는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하면 33.33%. 따라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수분의 함량과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일단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의 함량을 계산하면 100에서 빼주면 고형물의 함량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고형물을 계산을 하는 W1, W2, W3를 이용해서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하는 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해야지만이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는 이온 전극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요. 자,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액상 폐기물과 고상 폐기물의 pH를, 자, 여기서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그리고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pH를 유리 전극과 기준 전극으로 구성된 pH 측정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히 pH를 측정하기 때문에 pH 측정기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적용 범위는 pH를 0.01까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0.01이 중요합니다. 문제 1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2번을 보시게 되면 유리전극법을 이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때 적용 범위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러면 유리전극법을 이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데 지금 적용 범위 기준이 얼마라고 지금 우리가 체크를 했죠? 0.01.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우리가 간섭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섭물질이라는 것은 분석을 했을 때 말 그대로 간섭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럼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죠? 오차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간섭을 일으키는 물질은 우리가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처리로 제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료를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이 간섭 물질에 대한 시험이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1번에서 4번까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1번과 4번이 오답으로 많이 되니까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유리전극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색도, 그리고 탁도, 그리고 콜로이드성 물질들, 산화 및 환원성 물질들의, 그리고 염도에 의해서 간섭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용액의 색도, 탁도, 콜로이드성 물질, 산화 및 환원성 물질, 그리고 염도, 5개란 말이에요. 자, 이 5개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문구가 전체적으로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용액의 탁도나
그리고 용액의 색도 이렇게 잘라서 나올 수도 있고 염도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유리전극에서 간섭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은 오차가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3번 기름층이나 작은 입자상이 전극을 피복해서 pH 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 피복물을 부드럽게 문질러서 닦아내거나 세척제로 닦아낸 후에 정제수로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수분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염산은 1+9 용액을 사용해서 피복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되는 시약은 1+9 염산용액. 자, 여기서 염산이라고 하면 HCl이죠. 그리고 1+9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1은 염산 1ml. 자, 그리고 뒤에 있는 9는 용매 9ml. 그러면 총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ml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pH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중요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pH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섭물질 4가지가 중요하다. 특히 별표가 되어 있는 1번과 4번, 특히 1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숙지를 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전극법인 수소이온 농도 측정 시에 간섭물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답은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번에 유리전극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색도나 탁도, 콜로이드성 물질, 산화 및 환원성 물질들 그리고 염도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까요? 간섭을 받지 않을까요?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답은 기름층이나 작은 입자상이 전극을 피복해서 pH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피복물을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내거나 세척제로 닦아낸 후에 정제수로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수분을 제거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피복을 제거했을 때는 염산 얼마짜리를 사용하는 거죠? 염산 1+9 용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염산 9+1로 해서 오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축적한 그 지식의 상식을 제가 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생각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염산이라는 것은 강산이잖아요. 그럼 9+1이 되면 희석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진한 산이나 진한 알칼리 같은 경우에서는 양을 적게 넣고 용매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산이나 질산이나 황산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1을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용매를 넣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작고 뒤에 있는 숫자가 용매를 나타내는 숫자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한 번씩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데, 자, 먼저 pH라는 내용을 보시면 pH는 보통 유리전극과 비교전극, 그래서 전극이 2개거든요. 유리전극과 비교전극으로 된 pH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데 양전극 간에, 여기서 양전극이라는 것은 유리전극과 비교전극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리전극과 비교전극 간에 생기는 어떤 힘이 생기느냐면 기전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따라서 기전력의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기전력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지금 주어지는 pH 구하는 식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이 공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공식을 찾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공식을 설명한 내용을 찾는 거고, 자, 그리고 기전력의 차이 이 내용은 갈로 넣기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pHx라는 것은 시료의 pH 측정값입니다. 자, 그리고 pHs라고 표기하면 표준 용액의 pH예요. 그래서 보통 x와 s, pH 뒤쪽에 붙은 x와 s로 보통 나타내는데 s라는 것은 스탠다드의 약자거든요. 스탠다드니까 당연히 뭐예요?
표준. 그래서 표준 용액 pH X로 표현하면 뭐 표준 아니면 시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pH로 X로 표현하면 시료, S로 표시하게 되면 표준 용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서 E가 뭐냐면 E라는 게 전이차거든요. 전이차. 그래서 E라는 게 전이차인데 X로 표현하게 되면 시료, S로 표현하게 되면 표준 용액.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는 쉽게 구별을 했어요. pH는 말 그대로 pH 측정 값인데 X가 붙으면 시료값, S가 붙으면 표준 용액값. EX나 ES에서 E라는 것은 전이차인데 X가 붙으면 시료, S가 붙으면 표준 용액. 그죠? 자, 그리고 F라는 것은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그리고 R이라는 것은 기체 상수, T라는 것은 절대 상수, 절대 온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현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위주로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4번. 수소이온 농도는 보통 유리전극과 비교 전극으로 된 pH 측정기로 측정하는데 양전극 간에 생기는 기전력 차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이 식의 기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나타냅시다. pHs, S라는 것은 표준 용액의 pH 맞습니다. EX, E라는 것은 전이차예요. 전이차인데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료의 전이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R이라는 것은 기체 상수입니다. 그리고 F라는 것은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T라는 것은 절대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pHs, pHx, 그리고 EX, ES 이 내용만 잘 기억하는데 X는 시료를 나타내는 값, 그리고 S라는 것은 표준 용액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해 보시게 되면 기준 전극과 유리 전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기준 전극으로 사용되는 게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은이나 염화은의 칼로멜 전극을 우리가 기준 전극으로 사용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분석기기 및 기구에서 pH 측정기의 구조나 그리고 기준 전극,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는데, 기준 전극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칼로멜 전극을 쓰는데 은, 염화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칼로멜 전극이에요. 그래서 은과 염화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칼로멜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한다는 정도는 우리가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표준 용액이에요. 설명에서는 다음 중에서 표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표준 용액에 관계되는 공정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딱 네 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을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조제한 pH의 표준 용액은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갈색 경질 유리병에 보관해야 되는 시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통 경질 유리병이나, 여기서 경질 유리병이라는 것은 무색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폴리에틸렌병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가지, 갈색 경질 유리병을 써야 되는 네 가지가 뭐가 있어요? 노만 핵산 추출 물질, 그리고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가 됩니다. 그리고 휘발성, 저검 염소와 탄화수소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성 표준액은 사용 기간이 3개월. 자, 그리고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또는 생석회라고 그래요. 산화칼슘을 흡수관에 부착을 해서 사용되는 기간은 1개월 이내. 자, 그러면 표준 용액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사용 기간이 긴 거는 뭐죠? 산성 표준 용액. 짧은 거는 염기성 표준 용액이에요. 그리고 염기성 표준 용액 같은 경우에서는 1개월 이내긴 한데 반드시 뭐를 부착해야 되죠? 산화칼슘의 흡수관을 부착한 상태에서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라는 거죠. 그리고 4번, 현재 국내외에 상품화되어 있는 표준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문제 15번. pH 표준 용액 조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가번 조제한 pH 표준 용액은 경질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가번이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반면에 산성 표준 용액은 몇 개월? 3개월. 답은 현재 국내외에 상품화되어 있는 표준 용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pH 표준 용액, 표준 용액용 정제수는 물건 염산을 주입한 후에 정류해서 사용한다.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시험 기준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라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산성 표준 용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라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정도 보정과 정도 관리편이에요. 자, 정밀도와 내부 정도 관리 주기 및 목표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밀도를 보시면 임의의 한 종류의 pH 표준 용액에 대해서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에 5회 되풀이해서 pH를 측정했을 때 그 재현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밀도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뭐죠? 5입니다. 5. 숫자 5. 그래서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5, 두 개가 숫자 5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0.05, 0.005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기억하면서 숫자 5에 집중하시면 시험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정도 관리 주기 및 목표가 있어요. 자,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표준 용액 몇 개 이상으로 보정을 하느냐? 무조건 2개 이상이라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표준 용액 2개 이상으로 보정을 한다는 거. 자, 16번. pH를 유리점검법으로 측정할 때 임의의 한 종류의 pH 용액에 대해서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 5회 반복 측정한 값의 재현성의 범위는, 자, 5회 숫자 5에 집중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5가 아닌 거는 지워요. 자, 그리고 여기도 5가 아닌 거는 지워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 절차입니다. 자, 분석 절차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느냐 하면 반고상 또는 고상 폐기물이에요. 반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 그리고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을 뜻하는 거죠. 자, 시료 100g을 50ml 비크에 취한 다음 정제수 얼마를 넣느냐 하면 25ml. 정제수가 여러분들 정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류수는 우리가 끓여서 냉각시킨 물이고, 정제수 같은 경우에서는 막을 이용을 해서 이온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주로 요즘은 정제수를 쓴다고 이야기했죠. 잘 교반해서 교반을 하는데 몇 분 이상 방치를 하느냐? 30분 이상 방치. 그리고 현탄액을 시료용액으로 하거나 원심 분리한 후에 상청액을 시료용액으로 사용해요. 따라서 시료 10g, 비크의 용량 50ml, 그리고 정제수 25ml, 그리고 30분 이상 방치. 여러분들이 갈로 넣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17번. 다음은 고상 폐기물의 pH 유리점검법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절차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고상 폐기물을 10g을 50ml 비크에 취한 다음에 정제수 25ml를 넣어서 잘 교반한 다음에 갈로 이상 방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방치하는 시간은 30분. 그래서 방치하는 시간은 30분. 자, 30분 이상 방치한 후에 이 현탄액을 시료용액으로 하거나 원심 분리한 후에 상청액을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결과는 pH 측정기의 값을 0.01 단위까지 직접 읽고 온도를 함께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H 측정기의 값을 0.01 단위까지 읽어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측정 범위와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온도별 표준 용액의 pH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가 0도에서 60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표준 용액의 pH 값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미세하게
증가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증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가 감소를 떠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pH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수산염 표준 용액에서 수산화 칼슘 표준 용액으로 진행을 하면서 pH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표준 용액 중에서 pH가 가장 작은 것은, pH가 가장 큰 것은, pH가 큰 순서로, 작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외워요.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암기법이 있죠. 자, 수퍼인 7부옷의 탄수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수라는 것은 수산염 표준액, 프라는 것은 포탈산염 표준액,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그리고 부라는 것은 풍산염, 그리고 여기 옷은 빼고 탄이라는 것은 탄산염, 그리고 숨이라는 것은 여기 숨 있죠, 숨. 수산화 칼슘 표준액.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만 기억해서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수퍼인 7부옷의 탄수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H가 7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는 거는 pH 7. 7부 이렇게 붙여놔도 인산염이 pH 7을 나타내는 거죠. 보시면 인산염이 pH 7을 나타내는 표준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에서 pH 값이 가장 작은 표준 용액은, pH 값이 가장 큰 표준 용액은 pH가 큰 순수로, 작은 순수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퍼인 7부옷의 탄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 18번을 보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표준액 중에서 pH 값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그러면 자, 가장 낮은 거는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수퍼인 7부옷의 탄수음, 그래서 수, 퍼, 인, 7부옷의 부가 붕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pH 크기 값의 pH 표준액을 알맞게 나타내는 것은 자, 수, 퍼, 인, 7부옷의 탄숨, 그죠? 자, 수, 퍼, 인은 없어요. 인산염은 없어요. 그죠? 7부, 부가 붕, 옷의 탄숨.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반면에 암기법만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암기법을 암기를 해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암기법을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